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대선 84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4년 만에 엇갈린 성적표를 받게 된 민주당은 자생 당사다, 상처뿐인 영광이다,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막판 대역전극이 벌어진 경기도는 동이 트고 나서 접전이 끝나는 상황도 있었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도 지방선거 판세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면 재편된 지방권력.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가까스로 5곳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먼저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승자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선 달성에 성공했고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후보가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정진해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3곳과 제주, 경기 등 5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막판까지 초접전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안개 속 판세였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겨우 체면을 살렸습니다. 많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4년 만에 부산, 울산, 경남을 재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한 곳을 제외하고는 격전지였던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을 싹쓸이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과 무소속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민주당에 내줬던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단단히 서력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7명 등 191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누구도 당선권에 오르지 못하면서 제3당의 존재감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서도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4석을 휩쓸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보수 정당으로는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경기도를 사수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이어서 최기성 기자입니다. 회색이 짙었던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서 겨우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김포공항 이전,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 잇단 민주당 실책에 여권 우위가 점쳐지면서 불리한 구도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권당 소속인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인물론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자극한 게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도지사로 여러분 말 잘하는 말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여기에 김동연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인 민주당의 혁신과 반성을 강조했던 점도 극적인 역전의 발판을 놓은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기도를 아쉽게 놓친 국민의힘은 선거 전체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으로는 16년 만에 충청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보수정당이 충북, 충남, 대전뿐 아니라 세종까지 4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과거의 심판, 미래의 선택,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새삼 겸손함을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은 정반대의 처지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교체 뒤 3개월도 안 돼 치러진 만큼 유권자들은 정권 초기 정부 견제론보다 안정론을 선택한 거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을 최악에서 피하게 한, 체면을 살리게 한 경기도 따로 떼어서 상기해보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은 출구조사는 물론이고 개표 내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한테 밀렸는데요. 새벽 5시 반 팽팽한 구도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피말리는 접전이 끝났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승부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득표율 49%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제쳤습니다. 차이는 0.1%포인트, 만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출구조사에서 김은혜 후보의 오차 범위 안에서 뒤졌습니다. 개표율 95%가 넘도록 단 한 번도 김은혜 후보를 앞서지 못해 일부 방송사에선 김은혜 후보의 당선 유력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개표가 96% 넘게 마무리된 새벽 5시 반쯤.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자 두 후보 캠프에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고정을 하면서 오로지 경기도 또 경기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을 위해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도에서 5%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차이를 대폭 줄이는 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피말리는 접전에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는 물론 여야 관계자들도 밤새 뜬 눈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김동연 당선인은 이를테면 이번 선거 국면에서 명심으로 분류가 됐는데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이른바 윤심과 문심, 또 명심을 앞세운 후보들의 대결도 계속됐습니다. 결과는 윤심이 웃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주 만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들은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며 윤심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충청에선 특히 윤심과 문심이 맞부딪히며 신구 권력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충북에서 격돌한 결과는 김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충북 도정을 발전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지사 선거에서도 문재인의 사무총장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윤 대통령 권유로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친노 민주당 이광재 후보도 고배를 마시며 강원도정 복귀에 실패했습니다. 이재명의 명심 역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치적 계승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윤석열의 입,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밤샘 접전 끝 진땀승을 거두며 간신히 체면을 세웠고 개표 상황을 보면서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제 그 새벽 깊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선대위에 몸담았던 강기정, 김관영 후보가 각각 광주와 전북에 깃발을 꽂았지만 사실상 텃밭 수성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린 뒤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한 안철수 전 위원장 등 곳곳에서 윤심을 등에 업은 출마자들은 약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등으로 지지율이 차츰 약상승세를 타면서 후보들의 지지율도 함께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내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대선이 끝난 지 2달여 만에 나란히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보궐선거 성적만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한 석을 빼앗으면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박빙이라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결과는 10%포인트 넘는 넉넉한 승리였습니다. 계양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경기 분당갑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에게 20%포인트 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2달 만에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겁니다. 초선 의원이 된 이재명 당선인, 의원직 사퇴 5년 만에 삼선고지에 오른 안철수 당선인도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각 당이 처한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1000여 표 차로 떠돌렸습니다. 이 밖에 대구 수성을은 국민의힘 이인선, 강원 원주갑은 국민의힘 박정아, 경남 창원 의창에서는 김영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주 을에서는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5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2곳에서 이겼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는 114석, 민주당은 169석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민의힘의 압승은 서울구청장 선거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가져갔는데 부동산 표심이 색깔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청장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의회, 경기도 기초단체장 모두 싹쓸이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앞선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24곳을 휩쓸었지만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7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의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가른 거로 보입니다. 재건축 문제 등이 얽힌 이른바 한강벨트 가운데 성동을 뺀 10곳이 무더기로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의 중심지 강서구에선 결국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를 뽑았지만 정작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찍은 자치구가 8곳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해 송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그만큼 약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구청장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의 당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민주당이 독식했던 서울시 의회의 권력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당시 110자리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12자리 중 60석 이상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안 심의권과 행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의회의 과반을 국민의힘이 차지함에 따라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전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뜻대로 되는 게 없었죠? 정말 서럽고 외로웠었습니다. 접전 끝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선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4년 전엔 경기도 31개 시장과 군수자리 중 연천과 가평을 빼고 29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22곳을 차지한 겁니다. 서울과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김은혜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자치단체 선거에서도 피말리는 접전으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대다수가 국회의원 출신으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는데 선거 이모저모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경기 안산시 수장은 단 181표에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이민근 당선인이 46.52%로 46.45%를 기록한 민주당 재종길 후보를 불과 0.07%포인트 차이로 누른 겁니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1%포인트를 넘지 않는 득표율 격차로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수도권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김경일 파주시장 당선인은 0.29%포인트,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0.57%포인트 차로 신승을 했습니다. 군포와 안성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1%포인트도 나지 않는 혈투 끝에 당선자가 가려졌습니다.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도 초박빙 승부가 벌어졌는데 중구청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김길성 당선인은 0.81%포인트, 489표 차이, 성북구청장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승로 당선인은 0.53%포인트, 1,039표 차이로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전국 17개 지자체장 가운데서는 국회의원 출신이 14명으로 4년 전 선거 때보다 중앙정치인 비중이 4명 늘었습니다. 대선 후보급인 5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을 포함해 4선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 등 3선 이상 중진 출신만 6명에 이릅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조국 저격수로 불린 검찰 수사관 출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고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되며 진보 야당의 유일한 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판세 분석을 쭉 해봤고 이번엔 향후 전국구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압승을 곧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뜻으로 본다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껏 몸을 낮추면서도 거대 야당을 향한 목소리는 높이면서 전국에 유리한 고지선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을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민생과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줄곧 강조해온 일할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민심이 들어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뒷받침된 국정동력을 발판 삼아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뒤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2년 뒤 총선을 대비해 혁신의 고삐도 강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겸손하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가속하기 위한 그런 고민에 대해 가지고 더 논의하고 민심을 등에 업은 원내 지도부는 거대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의 뇌관으로 꼽히는 법사위원장직부터 얼른 내놓으라며 민주당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심자락만 135 온 것은 나비 효과가 돼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 권력 탈환에 성공하며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향후 국정 운영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선거를 거치면서 더 노력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나타났다면서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이 맡고 위원들은 개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을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할 계획입니다. 혁신위는 9명 정도로 꾸려질 예정이며 이번 주 중에 혁신위원을 추천받아 이르면 다음 주에 혁신위를 띄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 이어서 두 번째 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에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또 임시 지도부가 꾸려질 예정인데 산적해 있는 현안 속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또 초라한 성적을 낸 정의당 대표단도 총사퇴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던 3월 대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100분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완패를 책임지기 위한 총사퇴였습니다. 대선 패배로 송영길 지도부가 사퇴하고 들어선 비대위가 불과 84일 만에 또다시 물러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일부 비대위원은 이재명 상임고문 책임도 거론하며 혁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국회의원과 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재차 새 지도부를 꾸릴 예정인데 선거 패배 후폭풍과 후반기 원구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당의 진로도 경랑 속에 들었습니다. 대선, 지선 결과 및 지난 5년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수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 초라한 결과를 받아든 정의당 대표단도 총사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 2석, 기초의원 7석을 얻는 데 그쳐 울산 동구청장 당선자의 광역기초의원을 20명이나 배출한 원외 진보당에도 밀리는 수모에 직면했습니다. 진보정당을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와 마주한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면서 당분간 야권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도 민주당의 성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개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C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성찰이 부족했다며 그것이 대선 패인 중 하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고전한 가장 큰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승리로 민주당에서 다시 지방선거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석이 나올 조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잘못된 생각이라며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상처뿐인 영광이다.
또 혼자만 살고 당은 죽었다는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당내 친문재인 세력과 친이재명 세력 간의 계파 충돌의 싹도 움트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긴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캠프 해단식을 찾아 선거운동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그리고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자신에게 참패 책임을 묻는 당내 여론에 대한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총사퇴했는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요. 혹시 이번에 당권 도전 생각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고생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무래도 지선 패배 요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당 내에서는 좀 책임론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고문이 침묵하는 사이 친문재인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은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었다며 이 고문에게 직격탄을 날렸고, 홍영표 의원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 오만과 착각이 당의 유령처럼 떠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재명계 인사들은 특정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과 거리를 뒀습니다. 친명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국민께서 다시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놓았다며 선당 후사로 단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더십 공백과 맞물려 당의 주도권을 놓고 친문 대 친명, 계파 간 전운이 감도는 양상. 이 고문의 전당대회 출마 계획이 순조롭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궐에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깔끔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로 미뤄둔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재명 책임론을 둘러싼 계파 간 파열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 야당 지지층의 저조한 투표 참여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서울만 보면 보수 성향을 띠는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56%, 55%. 반면에 진보 지지자가 많은 곳으로 알려진 금천과 강북을 보면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김포공항 이전 논란 등 막판 선거전을 달군 이슈들이 표심을 움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던 사전투표율을 고려하면 50%를 겨우 넘긴 최종 투표율은 의외의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율기가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투표일에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 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인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한 서초 송파구의 투표율은 모두 55%를 넘겼습니다.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강북과 금천구는 투표율이 50%도 채 안 됐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꼴찌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압승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에서 야권 지지층의 투표 의욕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고연령층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보수 지지층들은 비교적 투표 충성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어지간하면 나오십니다. 이제 진보 지지층에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좀 나왔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선거 막판에 불거진 이슈들도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이슈는 여당의 거센 공세는 물론 당 내부의 혼선을 불러왔고 초장기적 연구과제입니다. 초장기적 연구과제를 왜 그렇게 급하게 선거 전에 발표를 했단 말입니까? 그런 납득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유권자 설득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을 빚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좀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그 표현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당 요직을 거친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의 성비위 의혹도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에다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 당 쇄신론을 둘러싼 지도부 간 내용도 민주당의 참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성별로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에 이어 MZ세대로 불리는 20, 30대 남녀의 표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출구조사 내용을 보면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여성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흐름은 더 뚜렷했는데요. 20대 경우만 보아도 남성의 65%는 국민의힘, 정반대로 여성은 66%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엇갈렸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강민견 기자가 2030 남녀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2030 남녀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65%는 국민의힘 후보를, 20대 여성의 66%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경우도 남성의 58%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는데 여성은 56%가 민주당 후보를 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남성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여성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각각 절반이 넘는 지지를 보낸 것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또래가 성별 차이로 이렇게 극명하게 지지 정당이 갈리는 경우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2030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먼저 20대 남성은 집값 문제와 안보를 투표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집값 문제에서 윤석열 후보 쪽이 문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군대나 안보 같은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는 정당의 표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0대 중에선 평등보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한 달도 안 됐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살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반면 여성들은 소수자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또는 소수자의 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내키진 않지만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쏠린 정당으로 주기보다는 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에 표심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은 자신을 더 잘 대변해줄 듯한 정당에 각각 한 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소득 양극화가 더 커지며 청년들 사이에 희망이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했고 현실에 대한 분노 역시 커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불만을 가지면 실제적으로 그 불만에 대한 어떤 전가의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게 지금 성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진영 결집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며 이른바 갈라치기 정책을 내놓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최초의 서울시장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복귀 첫날부터 주요 현안들을 챙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 시장은 여당이 다수가 된 시의회 구성을 반기며 이제 구상했던 시정 과제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당선 직후 서울시에 산적한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 시장은 출근 직후 그간의 업무를 보고받은 뒤 주요 부서 실무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거 때 많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빈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폭염 저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여름철 폭설기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추위보다 오히려 여름 더위가 더 그분들한테는 고통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회의를 마친 오 시장은 본관에 있는 전 부서를 돌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임기 내 중점 과제로 약자와의 동행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업인 서울런, 안심소득 같은 취약계층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미 그렇게 굳게 마음먹고 또 저의 어떤 내면화된 가치로 승화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런 행정이 약자와의 동행. 여당이 다수가 된 시의회와 함께 일하게 돼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된 오 시장은 이제 좀 더 가속도를 붙여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렇게 꽃다발을 들게 되기까지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을 펼치다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기도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기도지사 자리에 위상이 올라간 만큼 김 당선인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학무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첫 공식 일정은 수원 현충탑 참배. 그동안 선거를 함께 치렀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직자들이 함께 첫 일정에 나섰습니다. 김 당선자는 방명록과 인터뷰를 통해 열심히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굳센 다짐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오늘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호를 이끌게 된 김동연 당선자는 본인 말대로 정치 초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5달 만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뒤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게 정치 이력의 전부입니다. 전임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와 단일화한 만큼 그의 향후 행보는 이재명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반값주택 제공과 부동산 세제 개혁 등에 이어 청년 기본소득, 기본대출, 지역 화폐 정책 등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선 7기와 달리 야당 측 광역자치단체장인데다 도의회 구성도 여야 반반이어서 이 지사 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겸허하게 말씀 듣고 자세 낮추고 겸손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390만의 전국 최대 지자체 수장이 된 김동연 당선자가 수월하지 않은 여건을 딛고 경기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향후 더 큰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당선인 51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마지막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서울 중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행사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검찰은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서 구청 행사, 내부 의사결정 관련 문건과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불과 400여 표 차이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선거 직후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번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검찰 직접 수사권 제한, 검수 완박으로 선거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올해 말까지만 가능해 검찰은 관련 수사에 더욱 고삐를 쥘 전망입니다. 발맞춰 대검찰청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범 1000여 명을 입건해 90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당선인 51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에 더해서 국회의원 당선인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져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속 정당 등을 막론한 같은 잣대로 엄정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지는 주요 사건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앞두고 여론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검찰은 남은 기간 성과를 통해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휩쓸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향후 전국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식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거 다음 날이기 때문에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 줄 평? 다시 한 번 더 속는셈 쳤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속는셈 쳤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각 정당과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한 것이지만 정말 흔쾌한 마음으로 내가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다소 그렇게 좀 소극적인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표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도 이제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보니까 네. 좀 답답한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근데 그런 고민을 유권자들이 다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이렇게 실효적으로 남겨질 수 있는 어떤 기록을 해서 투표를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정치인들이 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그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도정, 시정 이런 것들을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부담되실 것 같아요. 워낙. 네. 네. 저는 기권도 투표다라는 말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기권도 투표다. 네, 지난 3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사이에 표심을 바꾸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방선거다 보니까 표심을 분산해서 또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투표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민주당 쪽에 지난 대선에 투표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그냥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기권이라는 것이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이지만 또 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진쪽인 민주당의 반성이 촉구되는 것 특히 뭐였냐면 그동안 자신들에게 흘러 들어왔던 표가 자신이 좋아서 왔던 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자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정도의 정당이면 사실 뭐 전체 국민을 대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국민 대변하는 건 의회라든지 전체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고 정당은 이제 지지층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한 40~50%의 국민은 대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한국의 거대 정당 정치가 40~50%의 국민이라도 대변을 했었느냐 20% 정도, 30% 정도는 아니었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질문을 민주당이 먼저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옮겨가서 거둔 결과라기보다는 네. 일단 빠져 있으면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또 선거에서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내다보고 자만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는셈 쳤다. 그리고 기권도 투표다라는 두 분의 한 줄평 들어봤는데 지금 당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잠시 뒤에 듣기로 하고 두 분께서 각각 한 지역만 좀 꼽는다면 어떤 지역을 좀 말씀하고 싶으세요? 광역에서는 역시 이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인데 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오보도 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는 네. 일면에다가 김은혜 후보 당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여성 도지사 탄생 뭐 이렇게 신문을 찍어버렸는데 이게 뭐 회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 논란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경기도지사 선거의 특성이 또 있어요. 이게 김은혜 후보가 왜 졌느냐 이런 것도 이제 복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김은혜 후보는 윤심만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도민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라는 걸 남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왜 김동연 후보는 뭘 보여줬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중도 공약에 적합한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또 충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박빙 상황, 정말
뭐 이 표현을 좀 빌자면 깻잎 한 장의 차이, 깻잎 반 장의 차이로 이렇게 지금 결론 난 거잖아요. 그 배경이 두 후보가 정말 팽팽하게 뭐 이렇게 최선의 승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점을 또 보여주는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평론가님은요? 한 지역만 네. 꼽는다면? 저는 광역단체 말고 좀 다른 선거를 꼽아보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광역단체 선거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승리를 넘어선 인간 승리다 싶은 선거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돼도 뭐 접전지는 접전지대로 누가 돼도 의외는 아니었었고 특정 정당 강세 지역은 그 지역대로 또 누가 될 것이 좀 명약 관하게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이것은 좀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좀 꼽는 지역이 이제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교육감 선거. 네, 이번에 예. 교육감 선거는 이제 과거보다 보수 계열 교육감들의 선전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선거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 지역과 울산 지역에서 진보 계열 교육감이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상대 쪽에 보수 계열 쪽이 단일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도 그 진보 교육감을 찍은 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광역단체장이나 이쪽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으신 분들도 꽤 계셨을 겁니다. 이런 유권자들의 뜻은 또 뭐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곱씹어 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좀 진보 강세 지역이라고 할 만한 데서 보수에서 승리한 지역으로는 굉장히 적은 표차로 승리한 안산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또 한편으로는 눈이 갔고 또 이제 영남 호남에 좀 몇 군데 분포하고 있는 무소속 시장 군수의 선전과 당선 네, 이런 쪽에도 좀 초점을 네.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담의 예고편 성격으로 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봤고 하나씩 또 차근차근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에서 완승, 압승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또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의 의미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라는 저희의 호소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진짜 죽기 살기의 각오로 이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꼭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민심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민심은 매서운 눈으로 우리 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민심의 채찍질, 매서운 눈이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래 선거에 대승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승리에 취한 모습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국면에서 역풍이 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승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세를 낮추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통용되는 어떤 정치적인 매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좀 본질적으로 좀 이 핵심을 짚고 있는데 이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이 뭘 보여줬다거나 잘했다거나 또는 뭐 국민들에게 새로운 뭐 희망을 줬다거나 이런 결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좀 이 불리한 어떤 구도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선거였고 네. 이 불리한 구도였는데 이걸 뒤집을 만한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문제였던 것이고 그리고 전략 전술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거에 더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오류라든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이어서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네.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뭐 국민의힘의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좀 자세를 낮추고 다음에 올 어떤 정치적 국면에서 혹여나 이렇게 좀 빈틈을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전열 정비도 필요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이는 건데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태도에 더해가지고 좀 자기방어적인 어떤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기방어적이라는 거는 뭐 윤리위에서 이제 다루는 징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이제 당에 대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네. 생길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어쨌든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뭔가 이 미스가 되고 이제 뭐 뭔가 손발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윤핵관이 나서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래도 원내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장제원 의원은 뭐 그런 당직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서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당 지도부 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복심 그리고 정말 입안의 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네. 좀 더 이제 어떤 이런 이 국정 운영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여러모로 자기 역할이나 공간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텐데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혁신위를 꾸리고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뭐 이 당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나서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후에 이제 공천이나 이런 것에도 반영하겠다라고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결국 정치는 명분 싸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뭐 혁신에 대한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명분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혁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꾸려 나가면서 이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협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좋은 논의를 이어가면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협치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뜻이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정 드라이브를 걸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드라이브를 어디서 어떻게 걸지는 아직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거는 게 꼭 좋은 것인지 그리고 멈칫해야 할 때 또 욕을 먹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럴 때 이제 정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겼을 때 경제 얘기를 하는 것. 근데 사실 한국의 정치에 좋지 않은 공식을 좀 떠올려 보면 항상 지면은 경제 얘기를 합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기고 나면 특히 많이 이기고 나면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뭐 국정 교과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한국 정치의 상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겼을 때는 더더욱이나 민생 경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민생 경제라고 했을 때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해법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해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충실하게 좀 임해서 답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시작했는데 질문을 시작했는데 벌써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2030 표심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대별, 성별을 또 출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대의 경우에 특히 네. 이제 20대 남성의 표심과 20대 여성의 표심이 또 이제 드라마틱하게 갈렸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대선 때 봤던 그 구도가 여전히 작동하고 연장돼서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리포트도 이제 봤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뭐 국가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좀 이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많은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반영돼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이제 이러한 투표 행태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20대 여성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로 이 양쪽의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지금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러한 새로운 어떤 노선이라든가 그러한 생각들을 좀 밝히고 그걸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인사에서는 기존의 어떤 메시지와는 달리 여성들을 좀 우대하는 여성 후보자들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선거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성별 대결 구도처럼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이 성평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나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또 심층 조사 결과도 쭉 보여주시죠. 이를테면 투표 행태 관련해서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표하는 이른바 비토 투표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또 후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소속 정당이다 이렇게 또 응답이 많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평론가님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을까요? 네, 지지 후보 당선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좀 의외로 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서 계속 싫어하는 후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응답들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대선과 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게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정답으로 여겨지는 것에 조금 더 투표를 하시는 경향이 또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것은
그런 것이 또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포지티브한 투표에 대한 그것이 지난 대선보다는 좀 많이 강하게 그걸 나타나는 감안하더라도 네. 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의 한국의 정당 체제가 가면 갈수록 이제 선택의 여지가 다양한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지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방선거의 특징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방선거에는 여러 부분에 여러 후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 보지는 못해도 흥미로웠던 게 뭐 같은 당 후보더라도 이 지역하고 저 지역하고 또 이미지가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을 별로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인데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 나온 뭐 시의원 후보를 보니까 개혁 보수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괜찮은데 하고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한 요인들이 지방선거에서 조금 더 깔려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다른 결과가 뭐가 있냐면 후보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이제 후보 자질과 능력, 또 공약 정책, 소속 정당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소속 정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구도란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선거의 어떤 요소를 얘기할 때 인물, 구도, 바람을 얘기하는데 이번엔 좀 구도가 통했던 것 같고 이번 결과와 좀 함께 여쭤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바람이라고 할 때는 이제 바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슈라고도 하고 이제 찬반으로 쭉 갈리는 어떤 네.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앞서서 이제 뭐 지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라는 응답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소속 정당을 주되게 봤다라는 네. 응답도 그렇고 바로 이런 이제 쟁점이 명확치 않았던 선거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해야 할 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판단해야 될 어떤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든가 주장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방선거의 특성이기도 한데 김수민 평론가님 짚어주신 대로 또 이번 선거의 특징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찬반 논란이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죠. 예를 들면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지방선거에는 예를 들면 각각의 어떤 이 각 진영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 주장들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제 세월호 선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뭔가를 막아야 되는 어떤 선거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이런 네. 부분들이 부딪혔던 건데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투표용지를 7장이나 주는데 내가 뭘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정당 보고 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뭘 반대를 뭔가 이 대선 같으면은 상대 후보를 반대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되는데 지방선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 당선시키려고 투표했다라는 응답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침 다음 질문이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 얘기인데 아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한 인물구도 바람 중에 인물론을 좀 내세웠던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번 리포트를 통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새벽 5시 반에 역전극이 일어났는데 10시간 지다가 10분 이겼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동연 후보가 이길 거라는 예측을 바꾼 적이 없어서 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냥 짜여져 있는 각본이었다. 그 한도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펼쳐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잠깐만. 저희도 어제 3명 다 물론 다른 방송에서 이제 네. 방송을 했습니다만 어제 밤 시간만 해도 지금 네. 3%인가요? 그 구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그때도 네. 그렇게 예측을 하셨다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보면 될까요? 방송 일정 끝나고 이제 잠이 중간에 들었는데요. 네. 잠들기 전에도 김은혜 후보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김동연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거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김동연 후보를 지지해서 그렇게 예측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선거는 이번에 있었던 선거 중에서 굉장히 그래도 포지티브한 선거였다고 봐요. 네. 예, 두 후보가 다들 강점을 좀 유감없이 물론 두 후보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불거져 나오기도 했지만 최대한 어떤 당의 지지층을 넘어선 확장성 이런 것들을 양쪽이 보여준 선거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제3지대 활동을 하다가 접고 민주당에 들어간 그런 데서 조금 퇴색된 감은 있었지만 네. 어쨌든 민주당이 안고 있는 이미지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김동연 후보는 필승 공식을 따른 후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자면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에서 가장 필승의 후보였고 네. 김은혜 후보는 아무리 못해도 젖잘싸 정도 할 수 있는 후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는 이제 경제
문체부총리로서의 식견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뭐 임창열 전 지사라든지 네. 또 지사의 실패를 하긴 했지만 뭐 진대재 전 장관이라든지 이쪽하고 닮은 면모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김은혜 후보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었던 게 이런 큰 선거에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인사가 오히려 대중의 표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권 초기인데도 이재호 전 장관 또 이명박 정권 초기에 총선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잡은 것은 저는 이제 한국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에 네. 대한 사람들의 일종의 염원도 있었고 또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는데 기존 정치권의 때가 좀 덜 묻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저는 경기도 도민들 같은 경우는 한쪽이 싫어서 다른 쪽을 찍는다기보다는 좀 둘 다 찍을만 한데라고 생각해서 저울질 끝에 찍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좀 나이 문제라든지 다음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가만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은혜 후보는 왠지 저도 갈 데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게 사실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자잘한 변수까지도 아마 투영이 돼서 박빙 승부를 펼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내민한 심리까지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YTN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네티즌들은 또 성지순례라고 하나요? 또 김수민 평론가님 옛날 방송, 예전 방송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0.15%포인트 차이고 표로 보면 8천여 표 차이거든요. 이게 갖는 또 상징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물론 강용수 후보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만은. 이런 박빙의 차이를 예측해서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네. 김수민 평론가는 이제 뭔가를 예측하고 맞았다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대개 나가서 안전한 선택지를 골랐거든요. 방송에 가서 이건 정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또 굳이 이제 그걸 예측하라고 하면 어떤 때는 김동연 후보가 이긴다고 하고 어떤 네. 때는 김은혜 후보가 이긴다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요. 네. 실제 결과도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인물 구도 뭐 바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김은혜 후보가 사실 전형적으로 바람 선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이 측근이다를 윤심. 그렇죠 내세워서 윤심 바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 건데 이게 먹힌 지역도 있고 합니다만은 네. 경기도에서 그것만 갖고 승부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고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 김동연 플러스 이재명 구도하고 붙어볼 만하다. 이게 선거 초기에 이제 한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재명 효과도 없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네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양 후보 다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던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윤심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긴 했지만 충분히 당선시킬 만큼의 김은혜 후보를 못 밀어 올렸다라고 하면 김동연 후보는 김수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인물론으로 쭉 밀어붙이는 그런 선거전이 필요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제가 그동안의 선거 보도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매끄럽게 그리고 최대한도로 100점짜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웠고 그랬기 때문에 박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는 오보를 내기도 했었죠. 이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오보를 내고 또 사과문을 게재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또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또 혹시 지적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인정합니다만은. 아니 근데 이런 보도는 사실 외국에도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굉장히 유력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내서 네. 두고두고 흑역사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반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모 지역 언론에서는 경북도지사 선거 투표도 안 끝났는데 이철우 당선인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게 언론이 막 그 심리적으로 그런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기보다는 언론 노동의 환경에 좀 그런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오보를 내게 만든다거나 뭐 마감 시간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 실수를 네. 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이제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환경을 일일이는 잘 모르지만 한번 또 돌아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댓글은 굉장히 비판적이어서 뭐 같은 언론이기 때문에 한번 자성의 측면에서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간단히 여쭤보면 혹시 뭐 저도 이제 이 언론의 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종이신문의 경우에는 특히 이걸 이제 찍어서 내야 되는데 아침에는 분명히 이제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인데 이 종이를 찍는 시점까지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김은혜 후보 유력 뭐 이렇게만 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언론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단 벌어졌다고 하면은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찍어낸 거를 이제 뭐 전량 회수를 한다든지 또는 뭐 윤전기를 뭐 돌아가는 걸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렇게까지도 못한 이제 지역 신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왜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언론 노동자들도 뭐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비판이 불가피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도한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성의 없는 대응을 한 언론도 있어요. 쭉 보니까 예를 들면 김은혜 후보가 뭐 당선됐다 뭐 이렇게 썼다가 당선될까로 뭐 바꾼다든지 제목을 뭐 이런 식의 좀 대응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대응이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서 좀 성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하고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게 이해를 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인데 너무 좀 미봉적인 대응한 부분들은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전 미디어스 편집장이신 김민아 평론가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당별로 좀 나눠서 질문 드리겠는데 민주당 이제 후보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석도 못 건넜지만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게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호남에서의 국민의힘의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게 되게 높은 득표율인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은 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도 정책적인 이 심층 조사를 해보면 호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보수에 해당하는 그 주민들이 꽤 두텁게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는 있다는 게 예전부터 드러났었거든요. 다만 당파성에서 차마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었던 그 배경이 있죠.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늘인 그 개발에서 소외된 부분에서 시작되고 또 5.18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차마 손이 가지 않는 이 단계였었는데 이제는 그걸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보다는 이념 변수, 세대 변수, 계급 변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시대가 왔는데도 오히려 15%라면 좀 자성할 필요가 오히려 있다. 지금 들뜰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사실 그 기획은 그 지역에서는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쇼핑몰을 반대하는 여론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일단 한쪽이라도 제대로 대변하자 이렇게 본다면은 효과적인 전략은 맞았죠. 하지만 그것이 지지율을 상승케 하지는 않았거든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단기적인 공약, 즉자적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패러다임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로 이어져야 이걸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준석 대표 또는 그 이전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부터 이제 좀 계속 해온 그리고 이전에도 사실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뭐 일종의 서진 정책 이걸 계속 해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좀 기특하게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의 벽을 좀 일부 허물어뜨리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의 표심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투표율 얘기할 때 광주 지역의 투표율이 제일 낮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민주당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지역에서조차 이 투표율이 심지어는 가장 낮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쉽게 찍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거든요. 전남 지역에서는 또 무소속, 즉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들이 또 대거 당선되기도 했고 7명 정도 지금 당선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그중에는 분명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게 했어서 그냥 투표를 포기한 이런 호남 유권자도 있겠지만 이번에야말로 그럼 난 그러면 보수 정당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물의 측면에서 이게 또 호남 유권자들이 나름대로 뭐 친숙한 얼굴들이에요. 또 예를 들면 이제 광주시장 후보 좀 이따 얘기하고 전북도지사 후보였던 조배수 후보의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천년 민주당 출신이고 열린우리당 거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뭐 거리를 둘 만한 인물 자체가 아니었고 이정현 전남도지사 후보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동정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부터 이제
좀 계속해서 도전해온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기한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일부 이제 윤심이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일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분명히 성과는 성과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다만 김수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갈 길은 먼 것이다. 이게 언제나 나오는 성과는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겹쳐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된 것이다라는 거를 국민의힘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해서 끝으로 이제 대선 주자들이 부상한 부분까지 질문을 좀 드리면 먼저 안철수 당선인 이제 분당 갑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어제 그 전직 의원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방송 중에 뭐라 그랬냐면 외곽을 돌다가 이제야 보수의 본류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도 썼고 또 새정치의 윤곽이 좀 드러났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 네. 안철수? 저는 아직도 많은 위기들이 안철수 당선인한테 남았다. 이게 네. 금방 당선되신 분한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거 네. 평론가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 안착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원래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파트너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얘기했을 때 구보수가 있고 신보수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안철수 당선인의 이미지는 분명히 신보수 쪽에 더 가깝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보수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중도 실용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신보수에는 오세훈, 원희룡, 이준석 등등의 대선 주자들이 이미 즐비합니다. 신보수와 안철수 간의 동맹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선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철수 당선인이 윤석열 직계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밀어주면 당 대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분명하죠. 근데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현직 대통령에게 신세를 많이 지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가 구보수 쪽인데 근데 구보수 쪽은 사실 안철수 신임 의원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보수는 대선 주자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구보수는 아예 안철수 대표하고는 이렇게 가까이서 맞부딪힌 적이 별로 없어서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경우에 안철수 당선인의 중도 실용 이미지는 퇴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답은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당권 도전하든 대선 도전을 하든 간에 오히려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등에 업는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당내 주류까지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해야만 저는 그런 정도를 가야 대선 주자로서의 길이 열릴 거라고 보는데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마 결심을 하더라도 굉장히 험난한 길들이 네.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좀 질문 드리면 오세훈 당선인까지 포함해서 대권 주자의 어떤 부상하고 있는 측면까지 좀 포함해서 질문 드리면요.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이제 당선인의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당권 가기가. 이제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인데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뭐 이런 건데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사실 안철수만의 길이 또 있다는 거를 보수정당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뭘 했어야 되냐면 사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이 당선인이 추천한 인사들은 별로 이제 기용되지 않았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이제 안철수 당선인의 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다거나 그런 선택을 안 하겠다는 어떤 표시로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공간을 지금부터라도 벌려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직을 현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인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마디 했습니다. 나였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지위를 갖게 됐으니까 네. 서울시정에 있어서도 정말 윤석열 정부, 중앙정부가 하는 것과 좀 더 비교되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앞으로 대권주자로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민주당 넘어가겠습니다. 후폭풍, 뭐 책임론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미 이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내리신 거고 변해라 좀 달라져라 민주당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 없이 계속 갔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는데
젖잘싸였다 이러면서 그 국민들의 어떤 질책과 평가를 회피했다고 저는 봐요. 그것 때문에 이런 뭐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면 선거에 어떤 그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실체 그러니까 어떤 뭐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한 결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침 두 발언 속에 모두 회초리라는 단어도 눈에 띄고 조금 전 또 화면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투샷도 좀 남달리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패인을 좀 분석할 때 젖잘싸 논리로 대응한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지적하기도 했던데 대선 이후 평론가님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그것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을 안 하니까 이번 지방선거로 친히 국민들이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선전했어요. 47.8%면 낙선자로서는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죠. 근데 네. 그 표가 사실은 윤석열 윗칸을 찍겠다라는 의미까지 더해진 것이지 이재명이 좋아서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이 좋아서 찍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 정말 마음에 들었어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온 결과가 지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저는 좀 이렇게 전망을 밝게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이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정당들이 선거에서 지고 고통을 겪고 쇄신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어떤 구도가 있었냐면 주류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비주류가 부상을 하고 그럼 주류의 일부는 또 떨어져 나와서 비주류 편을 들면서 주류와 비주류가 교체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비주류도 없고 주류도 없는 정당입니다. 아마 170명 의원분들한테 이 설문조사해 보면은 당신은 인싸입니까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예, 아싸도 아니지만 인싸도 아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이 어정쩡한 구조에서 네. 아마 서로 간에 그 뭐 2개, 3개 파벌로 나뉘어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잘못했다, 그쪽이 잘못했어, 나는 그렇게 문제 없어 이런 말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초리는 지난번 대선 때 맞았거든요. 근데 회초리를 맞았으면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초리를 맞았더니 맷집이 강해져서 좋다 이제 이런 태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힘을 좀 하던 일에 더 써야겠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센 회초리를 지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책임들이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지금 당장 이제 투표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제 서로 책임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책임론 얘기하고 송영길 전 대표 책임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송영길 책임론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이 선거에서 굉장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큰 혼란을 끼친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대선에 지고 나서의 어떤 전체적인 민주당의 어떤 정치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난 정권에서 했던 민주당의 정치하고 이제는 다른 정치를 뭘 보여줄 거냐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전 정권에서 국민들이 실망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서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당이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일단 합의하는 게 저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의 단초 뭘 해야 되느냐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화두는 제가 볼 땐 잘 던져놨어요. 그런 일들을 다소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얼개를 지금 던져놓은 것이긴 하지만 네. 민주당이 정말 이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러한 의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개혁과 혁신과 어떤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연장선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한다고 하면 그 갈등도 국민들은 뭐 생산적인 갈등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일부 지지층의 경우도 그렇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비난과 책임을 묻는 것처럼 막 움직이고 네.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문제 제기했던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 그러니까 팬덤 정치의 폐해라는 거는 팬덤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팬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거기에 편승하는 비겁한 정치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당권을 노리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까지는 뭐 좀 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당장 내일부터라도 서로 어디까지 그러면 민주당이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과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쇄신의 어떤 갈래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선거 결과에서 김동연 당선인이 갖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팬덤 정치, 86 용태론을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쇄신의 어떤 갈래로 내놨습니다만 좀 맞물려서 질문이 어떨까요? 김동연 당선인이 민주당의 기존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선거 막판에 냈던 김동연 당선인 메시지들을 보면 박지원 위원장 메시지랑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강성 지지층 한쪽에 매몰되다가 대변하지 못한 나머지 한 20-30% 정도의 지지층을 이들 정치인이 대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좀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근데 저는 다만 김동연 당선인이든 박지원 전 위원장이든 태생적인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이재명 의원이 스카웃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리에 앉혔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의원이 되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네. 예, 새로운 감각으로 적재적소의 자리에 사람을 놨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민주당의 쇄신이라는 것은 이재명 고문도 쇄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를 쇄신 대상으로 생각해야 비로소 쇄신 주체가 될 것이다라는 차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이재명 고문을 좀 이렇게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재명 고문에게 좀 덕을 봐서, 좀 쉽게 얘기해서 덕을 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이상은 태생적 한계는 또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계속해서 소신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가, 굉장히 주류에 해당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의원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이제 방향을 꺾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있어야지 이 쇄신은 풀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각각 1분만 드리고 이 질문까지 좀 답변 듣고 싶어서 정의당은 어떡할까요? 지금 사라진 존재감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주문을 하신다면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의당의 경우에는 애초에 진보정당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정당이냐를 다시 스스로 묻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말 터놓고 모두와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상당한 위기라고 하고 지금 선거 결과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문제는 여기는 쇄신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쇄신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가 지금 합의가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없다는 게 최대의 문제거든요. 그 상부터 시민사회 그리고 대중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쇄신의 상을 언급하셨고. 네, 이게 참 풀기 힘든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 두 갈래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저울질하는 그 사이에 있는 층에서도 빠져나가고, 거꾸로 민주당으로부터 독자 노선을 걸으라고 하는 그 층에서도 또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위냐 아래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래가 반드시 뭐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치를 하더라도 아래 관점, 이것을 회복해야 될 때다. 저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좀 비슷하게 예전에 좀 운동권의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40대가 되면서 중산층으로 편입을 하고, 예, 그때 이제 내가 이 정도 사니까 좀 사회에 기여할게, 이 정도의 정서에 좀 자족하는 것 같거든요. 더 아래의 시선을 갖는 정당이 되는 것밖에는 달리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래의 시선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경남 밀양의 산불이 사흘째 밤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화율이 90%에 이르고 불띠도 1.5km로 줄었습니다. 지금도 야간 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산림당국은 내일 오전 중에 주부를 잡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자, 오늘 밤도 이제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야간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진 후 헬기가 모두 철수했고 산불 특수 진화대 등 1,400여 명이 투입돼 남은 불씨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 북쪽 송전선로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막으면서 진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내일 오전까지 주불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어제처럼 야간에 불길이 확산하지 않도록 집중한 후 내일 새벽 해가 뜨는 대로 헬기를 다시 투입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흘째 밤을 넘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악조건 속에서도 진화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밤 9시 기준 진화율은 90%까지 올랐습니다. 남아있는 화선, 불띠 역시 1.5km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함께 산불 3단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700헥타르가 넘습니다. 축구장 1000개 규모입니다.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은 집 주변 대피시설에서 이틀째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 울진에 이어 밀양까지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온건조한 날씨에 헬기로 아무리 물을 뿌려도 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상황입니다. 울창한 숲도 걸림돌입니다. 무성한 나뭇잎이 우산 역할을 하면서 꺼졌던 불길이 바닥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 현장 가까이에 고압선로가 있어서 낮에도 헬기 공중 진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잔불 정리와 함께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준길입니다. 아직도 꺼지고 있지 않는 이 밀양 산불은 36년 만에 가장 늦은 대형 산불입니다. 지난 겨울과 올해 봄 기록된 최악의 가뭄이 이렇게 큰 불로 빠르게 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마 시작 전인 이달 중순까지 산불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밀양은 지난 5월 단 하루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수량도 3.3mm로 평년 106.4mm의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밀양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났는데 지난 5월 평균 강수량은 1993년 이후 29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봄 가뭄이 찾아온 셈입니다. 지난 겨울 일부 남부지방은 50년 만에 가뭄이 기록될 정도로 메말랐는데 지난 5월 전국 강수량도 5.8mm에 불과해 평년의 약 6.1% 수준으로 199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산불 건수는 1월부터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산불이 점차 줄어들어야 할 5월에도 예년보다 2배 이상 웃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밀양 산불은 1986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늦은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워낙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낙엽 수분 함량도 낮아 늦은 시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린 터라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하기 전인 6월 전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이 큰 산불이 더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기상청이 예상하는 장마 시작 시기는 예년과 비슷한 이달 하순이어서 당분간 최악의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긴 힘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례적으로 오는 19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추가 운영하기로 하고 대형 산불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내에서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이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구매업체들이 위해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4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5곳과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협약 체결 이후인 지난해 5월에서 7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과 판매를 차단한 84개 제품 가운데 13개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원의 실제 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8일에서 26일에도 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하거나 섭취 시 사망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는 9월 낼 예정인 참사 종합보고서에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의 포괄적 피해 보상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금전이나 치료비 지급에 머물 게 아니라 정부가 피해자들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참위 위원들의 조사 활동은 오는 10일 종료되고 오는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2년이 넘게 막혔던 한국 여행이 가능해지자 일본 사람들 한국 관광 비자를 받으려고 몰리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을 제한하자 영사관 앞에는 밤새 대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일 도쿄 총영사관 앞. 아침부터 한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お友達もいっぱいいますし、もう2年間もっと行けてないので、もうやりたいことばっかりで。 신청을 마친 사람들은 다가올 여행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美味しい食べ物を食べさせていただきたいです。愛の不着なんですけど、でもなんかスタートアップとかいろいろ大好きです。 일본 내 한국 영사관마다 관광 비자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신청 인파에 영사관 측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관은 인터넷으로 신청 예약을 받고 도쿄의 경우는 하루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침에 나눠주는 대기 번호표가 금세 동나자 이 안에 들기 위해 영사관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朝の8時半くらいに来たんですけど、全然取れそうになかったんで、今日は早めに行って確実に取ろうってなって。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약 1,7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달리 입국자 수 제한이 없고 개인 여행도 가능한 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체제 일수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지역이라던가 그런 기존에는 가지 않았던 지역까지 좀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콘텐츠를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던 까다로운 입국 규제를 최근에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같이 비자 없이 오가려면 양국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양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포 하네다 하늘길도 곧 다시 열려 이달이 한일 교류의 본격적인 재개를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상하이에서 봉쇄가 풀리자 중국 다른 도시에서도 봉쇄를 풀어달라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10만 명을 화상회의에 모아놓고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을 사실상 비판해서 권력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수도 베이징과 인접한 중국 허베이성 옌자오 지역. 대략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베이징으로의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강도 봉쇄 조치로 베이징 진입 자체가 수시로 금지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구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의가 거세지자 베이징시 당국은 결국 검문소를 길가로 치우고 베이징으로의 출근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주민들의 집단 행동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과거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소 정부를 대변하던 관변 논객조차 방역 탓에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거들고 나선 겁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주 처음으로 일선 공무원까지 10만여 명을 화상 연결로 불러 모아 질타했습니다. 발전이 돼야 방역도 가능하다면서 봉쇄 위주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라는 3주 전 시진핑 주석의 경고와는 다른 목소리입니다. 특히 시 주석의 3년임 추진을 앞두고 있어
권력 내부의 이견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보건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반드시 견제하면서 경제 사회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의 체육 훈장,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월드컵 4강 주역들과 만나서 2002년처럼 한마음이 되면 못할 게 없다고 국민 통합을 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암벌에 출동했습니다. 몸도 풀기 전 말쑥한 양복 차림 손흥민에게 최고 체육 훈장인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보통 문체부 장관이 주던 훈장을 대통령이 그것도 직접 경기장에 와서 준 겁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3골로 아시아 최초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정몽준 명예회장, 히딩크 전 감독에 이어 축구인 3번째이자 우리 축구 선수로는 유일하게 반짝이는 훈장을 달았습니다. 청룡장 점수인 1,500점에 못 미치는 255점이지만 국위 선양과 특별 공로가 인정돼 지난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파격적으로 1등급 훈장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2 월드컵 4강 주역들과 추억도 되새겼습니다. 코로나 시절로 부산까지 갔다잖아. 우리가 3대1이었나? 2대 0이었나? 그걸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 실축을 하나 했다가 골을 넣었잖아요. 대선 때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어퍼컷의 원조 히딩크 전 감독과도 격없이 어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쳤던 20년 전을 떠올리며 오늘날 손흥민의 미랄이 됐다고 또 스포츠가 국민을 단결시킨다고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2002년 같이 국민 통합이 되면 대한민국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최고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이 돼서 이런 쾌거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킥오프 직전까지 그라운드에서 호흡하며 12번째 태극전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황의조의 동점골 땐 벌떡 일어서서 박수에 엄지척까지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암벌 6만 관중의 열기 속에서 함께 마음 졸이고 환호하면서 세계 1위 브라질과의 A매치를 만끽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가수 B씨가 최근 개방된 청와대에서 최초로 단독 공연을 합니다. B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영광스럽게도 오는 17일 오후 7시에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연은 무료라면서 검은색 옷과 검은 선글라스, 뜨거운 열정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의 외교사령탑으로 불리는 양재측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오늘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 공지문에 따르면 양재측 위원은 통화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가 순조롭게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재측 위원은 또 앞으로도 한국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면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안보실장은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협력의 신시대를 열자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소개했습니다. 강한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며 오늘도 날이 제법 더웠습니다. 특히 영동과 충청, 이남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영남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곳도 있었는데 내일도 내륙에서는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19도, 대전과 광주도 19도,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대전 32도, 광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며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강릉 23도, 포항 24도에 머무는 등 동해안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영동만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질 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강원과 충청, 영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점차 구름량이 늘면서 주말 내내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